유대인들이 주식과 채권에 몰두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 귀족들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채권하고 주식에 혈안이 된 유대인들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종이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늘 하는 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재산을 미래로 보낼 수 있을까요? 재산을 미래로 보낸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먹을 거를 냉장고에 넣는다거나 뭐 거의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미래로 보낼 수 있을까요? 뭐 1년? 6개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래로 보낼 수 있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늙고 병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생산 활동을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소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인류가 해결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미래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인류가 만든 게 바로 뭐냐면요, 가족이에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부양한 다음에 그 아이가 커서 내가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내가 오랫동안 소비하는 동안 그 장년이 된 내 자녀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상적이고요. 뭐 여러 가지 변주가 있겠죠. 뭐 국가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고요. 가치가 있는 물건의 장소를 이동시키는 것을 유통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잡힌 생선을 도시로 이동시키는 것을 유통이라고 본다면, 지금 가치를 미래로 보내는 것을 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유통과 금융은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동시키는 게 유통이라면, 금융은 4차원 공간을 이동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금융을 이제 이렇게 고찰하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저장했던 것을 지금 먹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언제나 그 기간에 생산된 생산물을 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몫과 지금 현재 생산에 기여한 사람의 몫으로 나눠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여한 사람이 가져가고 남는 것을 이제 현재에 기여한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요. 현재에 기여한 사람이 먼저 갖고 왔고 이전에 기여한 사람이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이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나 주식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원래 올해 생산에는 아무 기여도 안 했지만, 내가 예전에 이 올해 생산할 수 있도록 이 반도체 공장 만들 때 내가 기계 사는 데 투자했어. 기술 개발하는 데 투자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나온 반도체를 팔아서 번 돈을 가질 권리가 있어. 이것이 이제 주식이거나 채권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현상입니다. 원래는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직접 돈이나 땅을 투자하거나 빌려줘요. 그런데 이게 쉽게 이렇게 권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예속관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농로와 주인, 그다음에 그 땅 주인과 뭐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단지 이렇게 그 채권 채무자가 아니라 주종 관계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채무나 채권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폭력적인 방법이나 사회 간섭적인 방법으로 억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발달한 금융의 그 추상화된 채권이나 주식은 이런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피하기 때문에 이런 주종 관계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죠. 이것은 역사적인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다 사연이 있죠. (14세기) 초에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요, 예루살렘 왕국을 200년 동안이나 지탱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고 돌아온 성전 기사단을 잔혹한 고문 끝에 거의 모두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소수정의 특공대로서 어디에서든지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는데요. 성전 기사단을 왜 프랑스 왕은 그토록 모질게 뿌리를 뽑아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왕실이 진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이 성전 기사단한테 빚을 지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전 기사단은 그 당시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환치기 업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이 치안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성전 기사단같이 강력한 특공대들만이 신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금융업은 신뢰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결속된 집단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 환치기 업이 서로 굉장한 업자들 간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배반하면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서로 이렇게 한 달이 건너면 친척이거나 굉장히 소수의 배타적인 집단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전기사단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글로벌 금융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여러 국가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큰 나라만 왕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후국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백작이나 이런 사람들의 땅들도 하나의 독립국가처럼 있었기 때문에 값비싼 걸 가지고 성전기사단 같은 환치기업자를 이용하지 않고 그걸 들고 다니면 하룻밤 재워주는 대신에 세금 내라 그러고, 그리고 밤새 죽이고 그 금을 빼앗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위험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로마까지 보낼 때 그냥 십자군들한테 보내면 환치기 방식에 의해 가지고 그냥 수수료 조금 내고 가니까 성전기사단은 어마어마한 채권과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채권과 재산을 모아서 프랑스 왕한테 좋은 먹잇감이 되어서 이단 재판소에 해부돼서 잔인하게 고문받고 모두 몰살당하고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채권자가 위험하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도 몇 대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그 나라의 권력층한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돼요. 왕실이나 귀족들에게 채권자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 같은 소수민족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데 이들이 채권자니까 상류층하고 교류할 수도 있고, 상류층이 이들한테 와서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거래할 수 있으니까 파워도 생기겠죠. 그런데 성전기사단과 같은 이런 비극이 유대인들한테서도 반복이 됐어요. 왕실은 유대인들한테 빚을 지면 음모론의 주인공으로 유대인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악마를 숭배한다든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외국과 결탁해가지고 이 왕국을 전복하려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소문들이 나면 늘 유대인들은 음모의 주인공이 됐죠. 그래서 이 왕실과 귀족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내쫓고 채무를 없애버리는 유혹을 받는 거죠. 재산도 뺏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고민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추상화시킬 수 있을까? 재산을 실물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당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산을 추상화시키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쓴 폴 존스는 유대인들에게는 재산을 추상화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추상화된 채권이 왜 안전할까요? 추상화된 채권은요, 남에게 이전해버리면 돼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채권이 남한테 이전해 버렸기 때문에 귀족은 그 유대인을 잡아 죽여도 자기 채무가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시장에 계속 채권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을 보호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유대인들의 발명품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주식과 채권에 몰두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 귀족들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채권하고 주식에 혈안이 된 유대인들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종이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늘 하는 말 아닌가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코드 쪼가리지. 네, 비트코인이야말로 자산의 추상화의 정점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요, 화교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300년 이상 그 나라에 살아도요, 정치적 참정권을 주지 않는 거죠. 같은 나라 국민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다 뿌리를 받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교들은 경제활동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서 그 나라 원주민들보다 돈을 더 잘 모아요. 유대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화교들이 잘 살아요.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은 어느 사회나 다 있는데 그것이 민족적으로 구별이 되니까 이것이 때로는 비극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사이에 화교를 겨냥한 동남아시아의 폭동이 몇 차례 있었어요. 굉장히 잔인한 폭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은 싱가포르행 티켓을, 비행기 티켓을 가족 수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티켓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픈 티켓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아무 때나 위기가 발생하면 탈 수 있는 오픈 티켓을 매년 갱신한다고 합니다. 타국에 살고 경제권이 있지만 질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폭동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면 재산을 지킬 수가 없고 목숨까지도 위험해요. 이것을 유대인들과 화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재산을 추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것들이 모두 등기된 것들 아니에요? 집, 자동차, 땅, 요트. 여러분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원두막 짓고 지켜서 인정을 받아요? 아니면 정부의 등기소에서 인정을 받아요? 정부의 등기소에서 인정을 받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여러분들의 그 값 나가는 재산을 뺏는 정부라면, 우리나라 정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정부가 중세의 유대인들의 것을 뺏었던 왕실처럼 뺏는 정부라면 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가장 손쉽게 뺏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등기되어 있지 않은 다이아몬드 금은 어떨까요? 네. 다이아몬드 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에 지니고 싶어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화교들도 금과 다이아몬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금과 다이아몬드는 뭐가 문제인가요? 네. 위기가 발생하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같은 위기가 발생하거나 지난번에 카불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요. 공항 검색대에 걸려요. 공항 검색대에 안 걸리고 운 좋게 몸에다가 지니고 나가면 국경 수비대에 걸립니다. 그래서 뺏깁니다. 그런데요. 비트코인은 암호만 알면 돼요. 비트코인은 지갑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편의상 있는 거고요. 그냥 비트코인 암호만 그냥 여러분들 외우거나 급하면 외워지거든요.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몸만 나가면 공항 검색대에도 안 걸리고 그리고 국경수비대 몸수색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부의 추상화의 극치 아닙니까? 네, 이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네, 일단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유대인도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화교, 동남아 화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그 오픈 티켓도 갱신하는데, 자, 근데 이분들이 아직 비트코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눈을 뜨고 있어요. 무슨 사건으로 눈을 뜨고 있나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통해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뭔가 쥐어서 가족은 내보내고 자기는 총싸움을 하더라도 가족은 내보내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한테 뭘 쥐어서 내보내겠어요? 비트코인은요,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수색을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 가서 그냥 다운내려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거짓 신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